북한 내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특별 공연을 전담하던 최고위 기쁨조 1급 무대 담당 여성, 북한 상층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행사장의 무대에 서던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던 그날 새벽,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단 한 통의 보위부 내부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 이후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고 국가 최고 기밀이 걸린 대규모 추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그날 새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5월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교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죠. 운동장에는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중앙당 배지를 단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5명쯤 됐을 겁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저희를 훑어봤죠. 시선이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들 앞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저희는 줄을 섰습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의 여학생 전부였죠. 100여 명이 넘었을 겁니다. 키 순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서라고 했습니다. 옆에 선 친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턱을 손으로 잡고 좌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라고 했죠. 친구는 천천히 돌았어요. 남자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훑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 친구는 오른쪽으로 보내졌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왼쪽으로 갔죠. 기준을 알 수 없었어요. 어떤 아이는 3초 만에 결정됐고 어떤 아이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친구는 입을 벌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치아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손을 펴보이라는 명령을 받았죠. 손금과 손톱을 살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남자는 저를 3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턱을 잡았어요. 좌우로 돌렸죠. 뒤로 돌라고 했습니다. 저는 돌았어요. 남자는 제 어깨와 허리선을 훑어봤습니다. 손으로 제 어깨를 눌렀어요. 뼈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가 옆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1급이라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른쪽에는 20명 정도가 서 있었어요. 모두 반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었죠. 왼쪽에는 나머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발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에 선 저희는 따로 교실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에 섰던 친구들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어요.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님 직업을 물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는지, 친척 중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있는지도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 어머니는 농장원이라고요. 해외에 나간 친척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시 학교에 중앙당 차량이 왔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 불려갔습니다. 차에 타라는 지시를 받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탔어요. 차 안에는 그날 선발된 친구 5명이 더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국가는 저를 번호로 불렀습니다. 진상품 1급 후보라고요. 그날 이후 제 주민등록은 삭제됐습니다. 학적부에서도 제 이름은 사라졌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됐습니다. 평양 외곽의 전용 기숙사에 도착한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고 건물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저희는 짐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한 명씩 방을 배정받았죠. 2인 1실이었어요. 침대 2개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룸메이트는 함경도에서 온 은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죠. 그 친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식당으로 갔죠. 식당에는 30명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저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여자 관리인이 계속 저희를 지켜봤어요. 밥 먹는 자세까지 확인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각도, 입에 넣는 양, 씹는 속도까지요. 한 친구가 너무 빨리 먹었다고 혼났어요. 다시 천천히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죠. 아침 식사 후 교육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어깨는 뒤로 젖히고 발은 일직선으로 디디라고 했어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각도는 30도를 넘지 말라고 했죠. 저희는 1시간 동안 교육실을 걸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속 지적했어요. 발끝이 벌어졌다. 어깨가 기울었다. 시선이 흔들린다고요.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지만 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표정관리 수업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죠. 입꼬리를 3mm만 올리고 윗니가 6개 보이게 하고 눈은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됐고 너무 작게 웃어도 안 됐습니다. 정확히 지시받은 대로만 웃어야 했죠. 한 친구가 웃다가 코를 찡긋했어요. 즉시 혼났습니다. 다시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저희는 거울을 보며 1시간 동안 같은 표정을 연습했어요. 저녁 식사 전에는 언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말투를 교정받았어요. 사투리를 쓰면 안 됐고 목소리는 부드럽되 또렷해야 했고 높낮이는 일정해야 했죠. 웃으면서 말할 때는 높이를 한 단계 올리라고 했어요. 저는 함경도 사투리가 나온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계속 표준어로 따라 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입모양까지 교정당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자유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자유는 없었습니다. 복도에도 관리인이 서 있었고 방 안에서도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 수 없었어요. 밤 10시에 소등이 됐습니다. 은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걷기, 표정, 언어, 식사 예절, 앉는 자세, 서는 자세를 반복해서 배웠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점점 기계처럼 움직이게 됐죠. 지시받은 대로만 걷고 웃고 말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 썼죠. 하지만 편지는 검열을 받았어요. 관리인이 읽고 나서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쓰라고 했죠. 이번에는 국가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썼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가족 면회는 석 달에 한 번만 허락됐습니다. 그것도 30분만요. 면회실에는 관리인이 함께 있었고 나누는 대화를 전부 감시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번호로만 불렸죠. 후보 13번이라고요.
저희에게는 자유도, 이름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장식품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물건들이었어요. 석 달 후 새벽 5시에 갑자기 기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짐을 싸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죠. 저희 15명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어요. 2시간쯤 달렸을 겁니다. 버스가 멈췄고 저희는 내렸죠. 평양 중심부의 어딘가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낮은 회색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표지판도 없었고 경비병만 2명 서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복도는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한 방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얀 타일로 된 방이었어요. 중앙에 침대 같은 게 있었고 주변에는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여자 의사 2명과 남자 관리인 1명이 있었습니다.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전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저는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15살 소녀가 낯선 어른들 앞에서 벌거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제 몸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한 올씩 들춰봤습니다. 두피를 확인했죠. 귀를 들여다보고 목을 만졌어요. 어깨와 팔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손톱 밑까지 확인했죠. 등을 보라고 해서 돌았어요. 척추를 따라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다리를 검사했어요. 발가락 사이도 확인했습니다. 피부에 점이나 흉터가 있는지 샅샅이 찾았죠. 1시간 넘게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침대에 눕고 다리를 벌리라고 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의사는 차갑게 검사를 진행했어요. 처녀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남자 관리인은 옆에 서서 기록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참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옷을 입으라고 했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명씩 다시 불려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이었습니다. 내부 장기까지 전부 확인하는 거였죠. 오후가 되자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번호를 불렀어요. 12명이 불렸습니다. 저도 포함됐죠. 합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3명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중 1명은 은희였어요. 은희의 왼쪽 다리에는 어릴 적 넘어져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길이만 한 흉터였죠. 그게 이유였어요. 또 다른 친구는 척추가 약간 휘어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눈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였는데도요. 3번째 친구는 이유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은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탈락한 3명은 따로 차에 실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자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재교육시설로 간다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교육시설이라는 게 수용소였다는 걸요. 국가 기밀을 알게 된 탈락자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걸요.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최종 선발의 날이 왔어요. 평양중앙당 건물로 갔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저희를 1명씩 불렀죠. 제 차례가 왔을 때 방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5분 동안 관찰했습니다. 걸어보라고 했고, 웃어보라고 했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탈락했다는 걸요.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12명 중 7명만 최종 합격했어요.
저는 포함되지 않았죠.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이틀 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의 식당으로 파견된다고 했죠. 북한 외화벌이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졌어요. 집에 다녀오라고 했죠. 오랜만에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졌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달려와 저를 껴안았죠. 말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만에 흰쌀밥을 지으셨습니다. 계란도 2개나 삶아주셨어요. 반찬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신발 한 켤레를 들고 계셨습니다. 새 신발이었죠. 중국 가서 신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신발 밑창을 보여주셨습니다. 밑창이 약간 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밑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미국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달러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신발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도망쳐도 된다고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너는 번호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진상품이 아니라 내 아이라고,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간으로 불렸습니다. 국가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딸로요. 다음 날 새벽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저를 배웅하셨어요.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살아남겠다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유를 찾겠다고 말이죠. 중국 접경 도시의 식당에 도착한 건 2월 초였습니다. 추웠어요. 식당은 2층 건물이었고 위층은 직원 숙소였죠. 저를 포함해 6명의 여성이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보위원 2명이 항상 저희를 감시했어요. 한 명은 낮에, 한 명은 밤에 교대로 근무했죠. 식당 안에는 카메라 4대가 있었습니다. 주방 1대, 홀 2대, 계단 1대였어요. 숙소에는 없었지만 복도 끝에 보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의 동선을 관찰했어요. 낮 보위원은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습니다. 밤 보위원은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였죠. 하지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졸았어요. 그게 유일한 빈틈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작은 환기창이 있었어요.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저는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50달러는 숙소 천장 틈새에 숨겨뒀어요. 같은 방을 쓰는 미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22살이었죠. 어느 날 밤 미란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자기도 도망치고 싶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미란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미란에게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5월 중순,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골라 탈출하자고 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월 23일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미란을 깨웠죠. 미라는 갑자기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혼자라도 가기로 했죠. 신발을 신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보이원이 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 지붕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죠. 환기창까지 기어갔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높이였죠. 아래는 골목이었어요. 저는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끼었지만 억지로 빠져나왔어요. 지붕 경사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혔죠. 왼쪽 다리에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뛰어야 했으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브로커가 있는 집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50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안으로 들였죠. 그날부터 지옥 같은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고 라오스 산길을 사흘 동안 걸었어요. 다리는 계속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달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미란이 그날 새벽 보위원을 깨웠다는 걸요. 제 탈출을 신고한 거였죠. 만약 제가 미란과 함께 갔다면 잡혔을 겁니다. 저는 혼자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방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번호였고, 6개월 전엔 도망자였고, 한 달 전엔 산속을 헤매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죠. 직원이 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임시 서류였어요. 직원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저를 번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상품이라 부르지 않았죠. 그저 환영한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국정원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여자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방에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에 철창이 없었죠. 문에 자물쇠도 없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물었어요. 기쁨조 선발 과정, 훈련, 신체 검사, 탈출 경로까지 전부 이야기했죠. 조사관은 계속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믿어준다는 표정이었죠.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쉬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밥은 3끼 다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국과 반찬이 4가지나 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밥 먹는 속도도 표정도
자세도 지적하지 않았죠. 그냥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자 조사관이 말했어요. 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고요. 앞으로 국가가 저를 보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감시와 보호는 다르다는 걸요. 감시는 저를 물건으로 만들었지만 보호는 저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감시는 제 자유를 빼앗았지만 보호는 제 안전을 지켜줬어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저를 소유했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부하고 싶다고요.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요. 조사관은 웃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저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의견을 물었고 제 선택을 존중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정문을 지나는 순간 다른 탈북민들이 보였습니다. 50명쯤 됐을 거예요. 모두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입소 첫날 강당에 모였습니다. 직원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어요. 김은주, 박미선, 최혜영.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수진. 제 이름이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여기요. 목소리가 떨렸죠.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상품도 아니었죠. 저는 다시 이수진이 됐어요.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방은 4인 1실이었어요. 룸메이트 셋이 있었습니다. 24살 정아, 31살 미숙, 42살 영희였죠. 정아는 함경북도에서 왔고, 미숙은 양강도에서 왔고, 영희는 평양에서 왔어요. 모두 다른 경로로 탈북했지만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밤 우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아는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가 중국에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브로커에게 속아 중국에서 팔려갔었다고 했죠. 영희는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혼자 도망쳤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조 선발, 훈련, 신체 검사, 탈출까지 전부요. 셋 다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영희가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아와 미숙도 함께 안았죠. 우린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으니까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어요. 은행 사용법, 병원 가는 법, 대중교통 이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신용카드가 뭔지도 몰랐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헷갈렸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알려줬어요. 모르면 또 물어봐도 된다고 했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북한에서의 트라우마, 탈출 과정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요.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무섭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천천히 나아지면 된다고요. 저를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인정해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어요. 밥맛도 돌아왔죠.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훈련받은 웃음이 아니라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죠. 2달 전만 해도 죽은 사람 같은 눈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석 달째 되던 날 정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많이 밝아졌다고요. 이제 진짜 수진이 같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그곳에서야 저는 진짜 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자유인으로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15평짜리 방이었죠. 혼자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받았어요. 열쇠도 받았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감시 카메라도 없고 보위원도 없고 검열도 없는 곳이었죠.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제 숨소리를 감시하지 않았죠. 벽 너머에서는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제겐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갔습니다. 노원역 근처 전통시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죠. 과일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들은 웃으며 장사하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배급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죠. 사과를 하나 샀습니다.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웃으며 건넸어요. 맛있게 먹으라고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눈물이 났죠. 북한에서는 과일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조금 나왔고 훈련소에서는 영양 관리를 위해 가끔 나왔지만 그것도 배급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해서 샀어요. 제 돈으로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홍대에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정아와 미숙이었어요. 길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걷고 있었죠. 거리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남자, 춤을 추는 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까지요. 아무도 허가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이었죠. 북한에서 석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사랑하고 있었죠.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꽃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아와 함께 갔죠. 한강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밤 8시가 되자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3년 전 저는 번호로 불렸습니다. 2년 전엔 도망자였고 1년 전엔 불법 체류자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한강변에 앉아 불꽃을 보고 있었어요. 자유롭게요. 정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제가 살아있고 자유롭고 안전한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북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쁨조 선발 과정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해야겠다고요. 첫 증언회는 서울 서대문구의 작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저는 15살에 기쁨조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5월의 화요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당 차량이 학교에 도착했던 날 줄을 서서 평가받던 순간 1급 진상품으로 분류됐던 기억을 말했죠. 전용 기숙사에서의 훈련 표정과 걸음걸이를 교정받던 나날들, 평양 지하시설에서 받았던 비인간적인 신체 검사도 이야기했어요. 작은 흉터 하나로 탈락한 친구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던 일도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중국 식당에서 도망쳤던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지붕 환기창을 통해 탈출했던 순간 다리를 다쳤지만 멈출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요. 함께 도망치려던 친구가 저를 신고했던 사실도 말했죠.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그 후로 저는 여러 곳에서 증언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걸 느꼈죠. 어느 날 고등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기쁨조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소녀들이 선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죠. 북한 이탈 주민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주말에는 여전히 증언 활동을 했습니다. 지치지 않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신발 밑창에 $50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혼자 도망쳤기에 잡히지 않았다면, 브로커를 만나지 못했다면, 태국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수많은 소녀들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번호로 불리고 진상품으로 평가받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말합니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목소리로요.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것이 살아남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